자, 이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시험에서 효율성이 뭡니까? 형평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진 않더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뜻 자체를. 이 효율성은 뭐냐면, 자, 우리 자원 있죠, 자원. 자원이나 시간이나 돈 이런 것들은, 돈은 무한할 수도 있겠네. 무한합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죠. 전체적인 돈은 돈은 무한할 수 있지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죠. 그럼 이런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이용할 때 이렇게 막 써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걸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부족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용을 할 거냐.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은 이용과 관계에 있어요. 이용과. 그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효율성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꼭 이대로 안 외우셔도 돼요. 의미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 그럼 보세요. 집어넣는 거는 조금만 집어넣고 나오는 거는 많이 나오고 그러면 내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대화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 결국 말을 바꾸면 이익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 원리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경제 원리. 결국 효율성은 경제 원리야. 그러면 이 경제 원리를 시장 원리라 그래도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효율성은 아까 제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더 중요시할 것 같아요? 그렇죠. 효율성의 뜻을 아니까 저절로 알게 되죠. 그래서 효율성은 사적 주체가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효율성의 의미를 아니까 저절로 다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 공부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경제 원리는 경제 원리도 뜻대로 외우고 시장 원리는 시장 이렇게 하면 한정도 없거든. 뜻을 알면 저절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형평성인데요.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에 있어요. 뭐와 관계에 있다고요? 분배와 관계에 있어요. 그럼 형평성은 똑같이 나눠줘라. 이건 형평성 아닙니다. 너도 한 개, 너도 한 개, 너도. 그건 공산주의야. 형평성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형평성은 뭐냐면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약자. 최대한 골고루 분배하자. 어떤 것들을 소득이나 소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하자는 게 형평성이에요. 이 형평성은요, 아까 제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라 그랬죠.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저소득층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소득층과 관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럼 형평성이야.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주고 있죠. 맞아요. 그건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우리 민간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싸죠? 효율성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임대료는 일반 우리 민간임대주택은 50만 원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공공임대는 30만 원밖에 안 받아.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아니,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만들어 놨으면 50만 원을 받는 게 맞거든? 근데 3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예요. 효율성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받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즉, 이 말은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효율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형평성이 떨어져요.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상충, 부딪힌다. 견제, 그런 관계예요.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공공임대아파트는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라 그랬죠. 그럼 제가 별다른 말을 안 하더라도 효율성은 저해되겠구나, 효율성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보면은 임대주택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누진세 제도라든지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걷잖아요. 형평성과 관계있거든요. 그럼 효율성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놈들 밀어줘야 돼. 맞습니까? 자,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직원이 10명이야. 이거 가지고 월급을 줘야 돼. 그럼 골고루 나눠주느냐, 아니면 얘가 진짜 특출난 애야, 얘가. 얘를 밀어줄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얘한테 밀어줘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자. 이건 효율성이야. 집에 아버지가 돈이 없어. 자식이 5명이야. 그러니까 둘째가 제일 똑똑해. 얘만 공부시켜야 돼가지고 집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효율성. 골고루 공부시켜줘야지. 이게 뭐예요? 형평성. 항상 부딪힌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둘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형평성은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 중에서 누가 더 중요시할까요? 공적이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시한다는 말이 그랬지, 제가. 사적 주체가 형평성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책론 가면 아시겠지만 시장 원리는요, 시장 원리는 경쟁 원리예요. 시장은 경쟁하는 곳이야. 그럼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장은요, 의자 10개 갖다 놓고 11명이 도는 게임이에요. 한 명은 앉아, 못 앉아? 못 앉습니다. 걔는 나가 떨어져야 돼요.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요. 30명 뽑는데 1000명이 응시를 했단 말이야. 그럼 떨어진 사람이 있죠? 이거는 시장이야. 이게 시장 원리야.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지금 청약률이 엄청나다면서요. 이게 시장 원리거든요. 시장 원리.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다 맡기면 걔도 굶어 죽어요. 시장은 길에서 빌어먹는 사람들까지 챙겨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시장 원리거든.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챙겨줘야 된다? 정부가. 그게 이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정책을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지도 이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 부동산에 3대 측면이 있었죠. 3대 측면이 뭐였더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도 부동산을 정의 내릴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정의 내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정의 내릴 수도 있고,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부동산을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적 관점에서 내린 정의를 뭐라 부르냐면 법률적 개념이라 부릅니다. 부동산을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내린 개념을 뭐라 부른다? 경제적 개념이라 불러요. 그럼 기술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법률적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고요. 경제적 개념은요,
부동산을 돈으로 본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산, 소비, 교환, 투자 이런 것들 우리가 경제활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생산, 소비, 교환,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부동산을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는요, 부동산은 내 자산이다. 부동산은 내 사업 미천이야, 자본이야. 부동산은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 부동산은 소비의 대상인 소비재다.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생산 요소다. 자, 우리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 토지가 있어야 됩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걸 생산 요소라 그래요.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그래서 부동산은 생산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는 이거를 얘기해요.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자주 나와요. 이건 꼭 알아야 돼. 지금부터 외워도 좋지만 하여튼 시험 치기 전까지는 꼭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도 물어보고 있다. 최근에도 돈 냄새 확 나죠. 자, 네. 기술적 개념은요. 저 참고로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앞으로 이 말이 안 나오고 만약에 생산, 소비, 교환, 투자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와도 무슨 개념일까요? 경제적 개념이고. 만약에 가격, 가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건물 100억짜리야?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기술적 개념은 제가 아까 유형이라 그랬잖아요. 형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부동산은 자연이다. 부동산은 위치다. 부동산은 공간이야. 부동산은 환경이야. 이렇게 부동산을 보는 게 기술적 개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전부 다 중요해요. 그럼 이거는 형태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이 둘은 형태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무형이야, 무형. 그럼 부동산은 크게 무형과 유형으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이런 걸 2대 측면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2대 측면 그러면 무형과 유형으로 나누면 2대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나누면 3대 측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사람을 정의할 때도 한 가지 면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한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부르느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요하거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뜻이 뭐라고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 그걸 복합 개념이라 불러요. 지금부터 복합 개념이라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복합 개념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자, 그럼 여기 아까 볼까? 아까 종합식 접근법이 있었죠. 종합식 접근법이 뭐였어요?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법 연구법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을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복합 개념식 접근법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죠. 시험은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렇게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이 설명하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은 했더니 3대 측면 모두 고려 나왔어. 그럼 뭐 복합식, 종합식 접근법이고 복합 개념식 접근법 나도 종합식 접근법. 아시겠죠? 복합 개념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이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법률적 개념. 이제 제가 교재 8페이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전에 책이 없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이 좀 제가 그냥 우리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8페이지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1월 달에 기본서 받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다 있어요. 1월 달 되면. 네. 그럼 이제 복합 개념 한번 볼까요? 필히. 복합 개념 부동산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라 그랬죠.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그대로 공부를 정리할 때는 복합 개념의 뜻이 뭔지 다 보고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경제적 개념에는 저런 것들이 여기 자산, 자본 저런 게 있고 기술적 개념은 이거 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설명드립니다. 법률적 개념.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협의라는 거는 넓은 의미라는 겁니까? 좁은 의미라는 겁니까? 협자는 좁은 협자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자, 우리 민법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자, 민법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민법에, 우리 민법에 보면은, 나중에는 공부하실 겁니다. 자, 민법 99조에 보면, 물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물건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이야. 부동산은 99조 1항에 나오고 얘는 2항에 정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그럼 동산은 뭐냐? 부동산 외. 부동산 외의 물건은 그럼 뭐라 부른다? 동산인 거예요. 그 물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부동산과 동산.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와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여기 협의의 부동산이 뭐냐면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민법상 부동산.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토지와 정착물이겠네. 자, 이제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이게 넓은 의미죠. 그럼 광의의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협의는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뭐 하나 더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준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준부동산.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아니지. 이게 뭔데 지금?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야. 그럼 뭘까 얘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뭐예요? 여기 그저 좀 뭐랬어 제가? 부동산이 아니면 뭐라고? 동산이야.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동산이야. 동산. 그런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줄게.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난 자세히 공부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동산이다. 민법상 동산이야 얘는. 민법상 동산입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일단 얘는 민법상 동산이다. 그럼 여기 용어가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착물 설명드릴 텐데 정착물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32회 때. 우리 32회 이제 시험 볼 거죠. 그럼 지금 정착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공중에 붕 떠가 있는 걸 뭐 정착물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토지에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붙어 있다가 내일은 저기 붙어 있다가 그럼 이걸 정착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정착한 게 아니죠. 그죠?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상태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계속이냐? 보통 이거 항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플러스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해라는 뜻이죠.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돼요. 붙어 있대, 계속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의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땅에는 붙어 있는데 계속 안 붙어 있고 조금 있다가 떨어질 애들이야. 그럼 걔들은 정착물일까, 정착물이 아닐까?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정착물이 아닌 거 몇 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착물이 아닌 거. 중요하다 얘는. 정착물은 지금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정착물은 우리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 여기서 가식이라는 거는 임시로 심어놨다는 뜻이에요. 임시로. 그럼 그 말은 나중에 딴 데로 옮긴다는 얘기잖아. 우리 모판에 모 심는 거 있을 때 딴 데로 옮길 거야. 그럼 얘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계속 붙어 있을 애가 아니에요, 얘는. 두 번째, 우리 세대로 사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그래요? 임차인이라 그래요? 임차인. 자, 임차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다가 뭘 설치를 했어. 집에다가 뭘 달았어요. 벽에다가. 그럼 이 사람 이사할 때 그 두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네? 좋은 건 들고 가겠죠. 안 좋은 건 안 가죠. 들고 가죠.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차인 정착물이라 그래. 임차인 정착물이 뭐냐면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그 뜻이에요. 그럼 계속 붙어 있을까요? 좀 있으면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임차인 정착물, 정착물 아닙니다. 잘 틀립니다. 잘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정착물이라 적혀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 보는 분들이 정착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작 수확물이에요. 수확을 해버렸어요. 수확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대롱대롱 달려있는 게 아니고 뗐다는 얘기죠. 옥수수 뗐다니까 지금. 그럼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정착물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 아닙니까?
아니다. 지금 건물을 딱 넣어야 된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은 민법상 부동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네. 그럼 뭔데 쟤는? 그렇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그러면 항상 민법상 동산 이렇게 나와야 돼.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뭐라고요?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그 말은 민법상 동산이다.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그 말은 민법상 뭐다? 동산이다. 됐습니까?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자, 공중전화 박스 있죠. 공중전화 박스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죠. 지금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없잖아. 정착물 아니야. 그럼 걔들은 뭔데? 동산. 동산이에요, 동산. 자, 이제 정착물이 아닌 거 봤고요. 이 정착물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종류를. 첫 번째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착물을 토지의 일부, 토지와 별개 이렇게 왜 나눌까? 나누는데 무슨 뭐 큰 실익이 있느냐? 자, 봅니다. 이 토지가 있어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부동산은 토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래 토지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착물인데, 건물도 아니고 정착물인데, 건물은 인간들이 뭘 들고 가서 땅에다 박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게 다 동산들이었거든. 벽돌도 동산이고, 다 뭐 철근도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땅에 박아가지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럼 걔들도 그러면 우리 부동산으로 봐줄게. 이게 우리 민법의 관점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의 관점. 그럼 토지 위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 나무라 그래 볼게요. 나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나무는 정착물이거든요. 나중에 공부하겠지. 정착물이다. 그럼 만약에 이 나무가 토지의 일부야. 토지의 일부. 그러면 이 토지를 매매했어. 매매. 그럼 얘가 만약에 토지의 일부예요. 이 나무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야.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께 될까요? 매도인께 됩니까? 매수인께 됩니까? 그렇죠. 매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죠. 매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이해됩니까? 왜? 토지의 일부니까. 일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토지와 별개야. 토지와 별개나. 나무가 만약에. 그러면 이 정착물을 이 토지를 매매했을 때, 이 정착물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전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이전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전되는 게 아니야. 저 둘이서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딸려가는 게 아니고 안 딸려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별개니까 차이 아시겠어요? 토지의 일부와 별개는 의미를 알아야 돼. 토지의 일부라는 거는 토지를 매매하면 당연히 딸려가는 거, 별개라는 거는 안 딸려가는 게 당연한 거. 그러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정착물 주인 다르고 토지 주인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어요. 정착물만 별도로 매매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이 의미는 정착물만 매매, 즉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야, 이게. 이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야.
정확하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과 일부인 정착물을 말씀드릴 텐데,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4가지가 있어. 이걸 여러분들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외우라는 말을 참 하기 싫어하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네.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은 토지와 별개예요. 그래서 건물은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건물만 따로 별도로 매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사는 사람이 없다 뿐이지 파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두 번째가 임목이에요. 임목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기한 나무예요. 등기한 나무. 나무는 토지의 일부거든요, 원래. 수목이라는 건 나무란 뜻입니다. 수목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원래 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샀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있잖아. 그럼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 나무는 당연히 딸려오는 거예요. 그 파는 사람하고 별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당연히 오는 거야. 그럼 나무는 토지의 일부인데 이 나무가 뭘 했느냐?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 여러분 등기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나무는 원래 누구 거야? 땅 주인 거야. 땅 주인이 홍길동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나무도 누구 거라고? 홍길동 거야. 그럼 홍길동이가 이 나무는 당연히 내 건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안 해도 내 건데. 그럼 나무는 굳이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원래 내 건데 무슨 등기를 합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분 이름 적어 놓습니까? 내 거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누구 거 등기해요? 안 하죠. 근데 이 나무가 등기를 했단 말이야. 왜 했을까? 땅 주인하고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한 나무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땅 주인께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명인 방법이에요. 자, 명인 방법은 뭐냐면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등기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럼 산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땅 주인 게 아니야. 원래는 나무는 땅 주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나무는 내 거야. 땅 주인 게 아니고. 그럼 옛날에 어떻게 표시했느냐? 나무 껍질에다가 이름을 새겼단 말이에요.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리고 새끼줄로 이렇게 딱 쳐놓고는 팻말을 딱 박아놨어. 이건 김철수 거 이렇게 하는 걸 명인 방법이라 그럽니다. 관서법상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까 등기하고 같은 논리로 명인 방법을 해놨다는 얘기는 그건 땅 주인 거다, 땅 주인 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이런 표를 붙여준 거야. 이런 표. 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토지와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 타인 토지 경작물이에요. 어떤 할머니가요, 남의 땅에다가 상추, 오이, 쑥갓 이런 걸 막 심어놨어. 남의 땅에다가. 그러면 남의 땅에 심어놓은 그 상추, 오이는 땅 주인 거냐, 그 할머니 거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 이름이 경작자야. 경작자 거야. 땅 주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 토지 경작물도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고도 그래요. 토지와는 독립되어 있다. 별개다. 토지 일부인 정착물을 종속정착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4가지
토지와 독립된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네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 정착물은 다 일부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돌담, 대문, 제방. 국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옆에 논 옆에 가면 조그마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로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 흘러가게끔 수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국어라고 불러요. 저런 것들 전부 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다음 중 토지와 독립된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면서 쉽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다 외우면 찾을 수 있게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시험이 조금씩 이제 조금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그러고 있거든. 출제자들이 나 보니까 조금씩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는 다음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착물을 찾아라. 별개로 정착물만. 그럼 뭘 찾아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독립된 거래의 객체. 좀 말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객체가 아까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그러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독립. 다음 중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찾아라. 뭘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지. 그러면 국어니, 제방이니, 돌담이니, 대문이니 이런 것들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없어? 독립이란 건 별개란 뜻이거든. 대문만 팔게요. 이거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 더 어렵게 내보자. 동산 있지? 동산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까? 있죠. 걔는 별도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잊어먹지 맙시다. 지금 이제 이게 어려운 거야. 시험에 나오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독립정착물하고 동산입니다. 그럼 다음 중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돼? 일부인 정착물 찾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이렇게 물어보면. 아시겠죠? 잊어먹을 거야 아마. 그래서 또 얘기해줘요. 계속 반복이야. 잊어먹으실 거야 아마. 지금 한번 딱 들었습니다. 한번 딱 머릿속에 넣어놨다. 자,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이에요. 당연히 잊어먹지. 뭐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자, 준부동산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민법상 동산입니까? 동산이야. 얘는 민법상 동산이라고. 원래 정체가. 민법상 동산인데 자, 우리 공시라는 게 있어요. 공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공시야. 그죠? 많은 사람 알려주는 게 공시거든. 그럼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라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공시는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 공시거든요. 그럼 부동산은 소유권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등기를 해서 공시해요. 우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잖아요. 그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자를 나타내줘요. 물론 우리 등기부등본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진짜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공신력은 없어요. 네, 우리 민법, 나중에 그런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우리 부동산의 등기에 공신력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니까 추정만 해줄 뿐이지 실제 공신력은 없어. 어찌됐든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동산은요? 등기합니까? 동산은 등기 안 하지. 그럼 동산은 주인이라는 걸 어떻게 표시하죠? 갖고 있으면 주인이지.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을 제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책 주인 누구예요? 저죠.
맞아요? 이걸 점유라 그래요. 점유. 그래서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민법시험 공부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 추정해 줄 뿐이야. 그래서 동사는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해줘요. 추정이라는 거는요, 다른 반대 증거가 나오면 뒤집히는 게 추정이야. 그럼 반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인정해 주는 게 추정이라 불러요. 그러면 나중에 민법시험 공부하실 내용이고, 그러면 이 공시는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은 같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요, 동사는 점유를 통해서 공시를 해요. 공시 방법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동산인데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거 애들이. 준부동산에서 중요한 말들은 민법상 동산인데 뭘 한다? 등기 등록을 한단 말이야. 등기 등록을. 원래 동사는 등기 등록 안 하거든. 근데 얘들은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내가 부동산으로 좀 봐줄게.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으로 취급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준이라는 글자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준주택, 준주거지역, 공법시험 가면 준주거지역, 또 나중에 개론에 준주택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오리지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준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야,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이라 그래야지 무슨 준을 왜 붙여? 준주택 나왔어. 준주택 나오면 걔는 주택일까 주택이 아닐까? 주택 아니에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야.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야.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처럼 취급해 주는 게 뭐라고요? 준주택이에요. 준보석, 보석은 아니거든. 근데 보석처럼 취급해 주는 게 준보석이에요. 준부동산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우리 자동차 등록합니까?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등록하죠? 등록하죠.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할 수 있어요. 선박. 항공기, 건설 중기계,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 굳이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 되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다 외워져요. 나중 되면.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다 등기 등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기억해야 돼. 자, 이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 어디가 원래 저주가 있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준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중에서 무슨 부동산이다? 여기 하고 있어. 지금 여기 똑같이 나간 거예요.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자동차는요? 그래, 매치가 잘 안 되지만 부동산이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민법으로는 부동산 아니죠? 맞아요? 우리 자동차 민법상 동산이라니까. 그런데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부동산으로 취급하겠다는 거는 이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또 알 때 나중에 아시면 되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 저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당.
우리 동사는 저당이란 말을 안 써요. 나 있잖아, 어저께 팔찌 저당 잡혔잖아. 이런 말 쓰긴 쓰시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야. 저당이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걸 저당이라 불러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걸.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리려면 은행 가면 빌려줘요? 은행에 가가지고 시계 맡겨서 돈 빌려주시면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그러면 시계나 팔찌, 목걸이 이런 걸 맡기고 돈 빌리면 어디로 가야 돼? 전당포? 그럼 전당포 가면 전당포 주인이 100만 원을 주면서 시계 가져가라 그럽니까? 두고 가라 그럽니까? 두고 가라 그러죠. 왜냐? 동산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 점유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산은 질권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우리 공인중개사 해당 항목은 아닙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의 질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동산은 질권이라 불러요. 그러면 저당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도 원래 동산이잖아요. 그럼 쟤들도 원래는 저당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근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주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자기 돈으로 다 사요? 대출 좀 받아서 사요? 대출 받아 사지. 근데 동산인데 차 그러면 두고 있으면 차를 갖다 맡겨놓습니까? 타고 다닙니까? 맡길 거면 차를 왜 사노 내가? 그죠? 타고 다니죠? 맞아?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부에다가 설정을 하고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저당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 그 말은 부동산으로 취급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또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중개의 대상물. 자,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자동차 중개합니까? 안 하죠. 하지만 대상물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법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할 수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즉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할 수 있어요. 임목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자동차나 항공기는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할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왜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법이 바뀌면 할 수도 있겠네? 할 수도 있지. 그게 우리 이론과 법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법을 바꿀 때, 국가에서 법을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학자들 부르죠. 맞아요. 학자들, 전문가들 부르잖아요. 공청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학자들 불러서 토론하죠.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도 중개법을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은 중고참여면 사지만 그런데 논란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이제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학자들 부르겠지? 그래서 부동산 학자 보고 선생님 자동차도 중개 대상물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선생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자동차도 준부동산으로서 부동산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준부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중개의 대상물이 될 수 있고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혹시나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외우지 그냥 그렇구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제가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개념을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